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재 덕후 공PD입니다. 적당 덕후를 즐겨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는 분명 여행 덕후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여행 덕후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 말은 우리 누구나 여행 덕후가 될 수 있다는 뜻일 겁니다. 여행 덕후든 아니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여행은 무엇일까요? 여행지에 와서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더 최선을 다해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여행? 분 단위로 방문지와 이동 경로, 심지어 교통수단까지 정리한 나만의 일정표를 들고 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여행?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여행은 쇼핑이지. 아니야, 여행은 먹방이지. 쇼핑이나 먹방에 올인하는 여행. 모두 좋은 여행입니다. 세상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여행에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다만 오늘은 아주 특별한 여행자와 함께합니다. 자전거로 남미의 등뼈 안데스를 넘은, 그것도 그냥 넘은 게 아니라 파타고니아와 남미의 땅끝마을 우수아이아까지 자전거로 여행한 체르노빌 소년님과 함께합니다. 적당 덕후 시작합니다. 체르노빌 소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발랄해지셨네요. 언제나 늘 발랄합니다. 네, 체르노빌 소년님과 함께하는 방송이 벌써 3회째입니다. 지난해에는 안데스에서 고생하셨던 이야기, 다쳤던 이야기, 겨우 라라오스, 좀 마음에 위안을 준, 안식을 준 라라오스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아니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여행하기 힘든, 아마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남미 여행을 길게 다녀오셨잖아요. 4개월 이상. 그런데 유명한 관광지나 아름다운 명승지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안 가셨던 겁니까? 아니요.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꼭 들릴 때는 들렸었죠. 그중에 한 군데가 페루 하면 마추픽추. 마추픽추에도 저희도 갔었고요. 마추픽추 하면 뭐 페루뿐만이 아니라 남미 여행의 3대장이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무조건 가봐야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일단 이과수 폭포. 이과수 폭포. 그렇죠. 이과수 폭포 꼭 꼽는 곳이고 마추픽추 빠지지 않죠. 그리고 리우에 있는 예수상. 그렇게 이제 세 개를 꼽는 분들 있고 뭐 다른 거 꼽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우유니 사막도. 네, 많이. 우유니 사막도 들어가기도 하고 안 네.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보신 곳은 마추픽추. 마추픽추입니다. 그렇죠. 마추픽추 하면 사실 진짜 모든 사람들이 꿈에 그리는 여행지 중 하나지 않습니까?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봐야 되는. 저도 많은 여행자분들의 사진을 봤었던지라 마추픽추 하면은 꼭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가 가는 목적지도 그곳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지라는 생각을 원래부터 하고 있었고요. 쿠스코라는 마을까지 도착을 한 다음에 4, 5일 정도 머무르면서 마추픽추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쿠스코까지 도착하시는 여정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쿠스코까지는 한 얼마 정도 걸리셨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약 4주 정도. 4주 동안 자전거를 계속. 3주는 짧았던 것 같고 4주가 좀 안 돼서 도착했던 네. 것 같아요. 보통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같은 자전거 여행을 하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네. 세계 여행을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분들 이제 찍어 올리는 영상들을 보면, 너튜브에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 같은 자전거 여행자를 만나면 국적, 뭐 성별, 나이,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깊은 유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체르노빌 소년님 혹시 남미를 안데스를 자전거 여행하시면서 쿠스코까지 가면서 자전거 여행자 몇 명 만나보셨습니까? 이게요, 정말 놀랍게도 저희가 자전거 여행자를 안 만나본 게 아니거든요. 네. 길에서. 네, 근데 쿠스코까지요? 네. 0명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자전거 여행을 하셨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게 보통 그러기가 더 힘들지 않나요? 하루에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하루에 아무리 안 만나도 자전거 여행자를 한두 명, 30명씩은 꼬박꼬박 만나던데, 그게 자전거 여행하는 사람들끼리는 일종의 휴식 시간이고 담소도 나누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저희가 리마에서 쿠스코까지 갔던 그 루트가요. 오프로드 자동차 이런 거 경기하거나 아니면은 혹은 뭐 산악지대 타고 다니는 그런 오토바이 네. 이런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루트였더라고요. 오프로드 랠리 대회를 개최하는 곳이니까 거기를 자전거로 간다는 생각은 보통 사람이라면, 아니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안 하겠죠. 아무리 자전거로 세계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안 됐으면 우회하거나 뭐 기차를 타거나 그러겠죠. 버스에 싣고 넘거나. 그리고 보통은 거꾸로 오는 경우가 많대요. 페루에서부터 시작을 하기보다는. 네. 남쪽에서 시작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코스로. 네. 그쪽이 경사도가 조금 덜 가파른가 보죠? 비교를 하자면 거기도 힘든 건 매 한 가지지만. 그러면 뒷바람이 좀 잘 부나? 자전거 타면 뒷바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특히 어필 가는데 앞에서 역풍이면 정말 다 때려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거는 빠른 경우에만 하나입니다. 저희는 짐이 많기 때문에 순풍이 불어도 소용이 없겠군요. 순풍이 불어도 뭐 그렇군요. 딱히 그렇군요. 그렇죠. 등에서 바람이 불어도 뭐 얼마나 태풍이 불 것도 아니고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맞습니다. 한 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때로는 트럭을 잡아 히치하이킹을 해서 겨우 쿠스코까지 도착하셨습니다. 쿠스코의 첫인상은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문명의 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쿠스코가 사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계속 산골짜기에 작은 그렇죠. 마을들만 만나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구멍가게 슈퍼 하나 없는 데도 많았고. 그렇겠죠. 그렇겠죠. 지나가는 주민 붙잡고 우리 좀 재워줄 수 있겠니? 돈은 낼게. 감사의 의미로 돈은 낼게. 이런 식으로 머물렀던 마을들만 있었지. 쿠스코를 가니까 정말 관광객도 많고. 그럼요. 쿠스코는 어엿한 5성급 호텔까지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도시가 크진 않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쿠스코 도착하자마자 저희가 했던 게 네. 바닐라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였어요. 소프트 아이스크림. 문명의 상징. 네. 문명의 상징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콜라까지는 어지간하면 전 세계 어딜 가도 다 있어요. 그게 다만 냉장이 돼 있지 않을 뿐 콜라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닐라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다는 거는 정말 냉동실까지 갖춘 문명의 상징. 네. 이게 문명 이해 같은 거죠. 그 말 참 이해돼요. 지나왔던 작은 마을들에서도 분명히 아이스크림 비스무리한 걸 팔기는 팔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스크림이라기보다는 우리말로 하드에 가까운 그런 게 있었겠죠. 쭈빼떼라고 부르는데 그냥 비닐봉지, 길쭉한 비닐봉지에 뭐 요구르트든 주스든 뭔가 갈아 만든 거든 그냥 얼린 거구나. 혹은 그냥 콜라를 부어서 얼리든 얼린 그런 거. 네, 그런 느낌. 그런 걸 파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건 엄연히 그 냉장과 냉동의 경계에 있는 그 시설이 있어야 팔 수 있는 거고 네. 유통기한도 뭐 비교적 걔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그렇게 오래 보관 못합니다. 하드처럼 그렇게 꽝꽝 얼려서 오래 보관 못하는 거니까. 너무 맛있게 먹었던 그 기억이 나요. 도착하자마자. 근데 약간 이게 계속 채널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니 겨우 한 달 동안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관광도시에 도착해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면 도대체 이런 여행을 왜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파스타도 먹었어요. 파스타. 파스타는 뭐 드셨나요? 어떤 파스타였나요? 크림 파스타였어요. 크림 파스타. 남미가 한국에서 1만 킬로가 훨씬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 먼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자전거를 타고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크림 파스타. 정말 소확행이 뭔지 뼈저리게 알게 되는. 네. 숙소 도착하자마자 자전거 뭐고 간에 그냥 세워두고 네. 관광객 모드로 여행을 했었습니다. 쿠스코는 사실 뭐 관광 도시이긴 하고 마추픽추로 올라가기 위한 관문 도시니까 뭐 쿠스코도 관광 도시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쿠스코 자체에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텐데요. 볼 게 너무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한인 식당도 있었어요. 한식당이? 네, 한식당 있었어요. 야, 쿠스코에 드디어 한식당이 생겼군요. 김치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김치가 설마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그 백채로 만든 김치였나요? 아니면? 네, 맞아요. 그것까지 수입을 하셨구나. 쿠스코에 또 볼만한 게 또 있었나요? 물론 이제 쿠스코도 그 옛날 고대 잉카의 성도였으니까 당연히 유적지는 풍부한데 마추픽추에 비견할 만큼 그렇게 볼 것들이 많았나요? 저희 입장에서 볼 게 많았죠. 그리고 저희가 쿠스코가 쇼핑하기도 정말 좋거든요. 쇼핑 뭐 하셨어요? 관광객 많다 그랬잖아요. 네. 관광객이 있으면 뭐다? 쇼핑 천국이다. 그때 제가 레인 자켓을 삽니다. 야, 겨우 거기를 가서야.
미치겠다 진짜. 한 달 넘게 비를 쫄딱 맞다가 네. 드디어 레인 자켓을 구매하셨군요. 레인 자켓은 좀 그 괜찮은 기능성으로 구매하신 건가요? 파타니아에서 샀습니다. 파땡고니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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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비싼 거 사셨네요. 어이구, 돈 많이 쓰셨어. 그리고 또 기억 남는 건 없으세요? 쿠스코가 사실은 잉카 제국의 수도였었잖아요. 그래서 볼 것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저도 쿠스코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마추픽추를 올라가려고 갔던 거라서 거기서 그렇게 하루만 머물다가 그 마추픽추 올라가는 트레일이 잉카 트레일이죠. 폐쇄됐다 그래서 그냥 돌아왔던 쓸쓸한 기억이 있거든요. 예, 결국 그러니까 이제 쿠스코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빨리 여기는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했었어요. 네, 저희는 근데 먹는 것에 환장을 해가지고. 아니 자전거를 타면 그렇게 배가 고파지잖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쉬다가 잉카레일 타고서 마추픽추로 가게 됐었거든요. 네. 쿠스코 얘기면 조금 더 해볼게요. 잉카 쿠스코 하면 당연히 잉카 문명을 얘기해야 되는데 잉카라는 말 자체가 케추아어로 그러니까 깨짜리라고 부르는 케추아어죠. 케추아어로 태양의 아들. 그거 보면은 진짜 고대 문명은 태양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집트도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여기도 그 태양의 아들이고 그들의 창조주가 있고 그 아들을 태양신으로 모신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재밌는 게 아니죠. 무서운 거죠.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특별한 제사 방식이 인신공양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을 인신공양한 게 아니라 산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어 제물로 바쳤다는 건데 그 정말 더 놀라운 건요. 잉카 문명도 그렇고 이 중남미에 있는 그 마야 문명도 그렇고 이들이 철기 문명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장을 꺼낼 때 돌칼을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칼하니까 되게 끔찍하고 세상에 돌칼로 사람 심장 어떻게 쪼개. 이들이 쓴 건 흑요석이라는 건데 흑요석을 깨서 만든 석기 도구는 외과 정밀 수술을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다만 강도가 강한 건 아니죠. 그래도 쉽게 바스러지거나 부스러지는데 다만 경도는 뛰어나서 무언가 물체를 아주 날카롭게 벨 때는 좋았던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잉카文明이 되게 신기한 게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상용 문자 몇 개는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학습을 거치면 습득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니라 정말 이집트 상용 문자처럼 고도의 학습을 거듭한 사람들만 알아들 수 있는 사실 그건 문자가 아니라 그 정도면 암호죠. 암호. 그러니까 글을 읽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야 된다면 그게 무슨 글입니까? 그건 암호지. 그렇게 대중문자가 없던 것도 신기한데 그런 사람들이 마추픽추를 건설할 정도의 문명이라면 문자가 없는 게 더 신기할 정도. 마야하면 사실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그거 같아요. 영화 2012. 2012. 예, 2012. 영화 2012는 지구 멸망을 다루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대작이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다행히 틀렸죠. 그래서 마야에 되게 감사드리고요. 예, 지구가 멸망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문자도 없었고 그리고 철기 문명에도 도달하지 못했던 문명인데 이분들이 영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상 서구 문명의 기준이 된 고대 로마도 0을 몰랐어요. 0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숫자를 표기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가령 38,789를 아라비아 숫자로 쓸 때는 딱 5단위면 끝나죠. 근데 이거를 로마자로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숫자로. 그러면은 로마까지 가지도 말죠. 한자로 표기해도 일단 3만, 3천 단위마다 숫자마다 글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3만 8,333. 네네. 그러면 5자가 아니라 벌써 9글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자도 그나마 되게 심플한 건데 이제 로마 숫자로 이걸 표기하려면 가만히 있어봐. 예, 한 10몇자리 그냥 넘어가네요. 그러니까 읽기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중등교육 이상의 교육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숫자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건 0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는 마야 문명도 0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이분들이 만든 대표적인 유적지가 바로 마추픽추. 쿠스코에서 마추픽추까지 자전거를 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는 없었고요. 그 말씀하셨던 잉카레일 있잖아요. 잉카트레일. 잉카트레일 타고서 저희도 다른 관광객분들처럼 똑같이 그 루트대로 그 방법으로 보러 갔었습니다. 올라가는 방법은 크게 3가지, 4가지겠네요. 그러면 잉카트레일이라는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과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그리고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전용 택시,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그렇게까지 없죠? 하고 싶진 않았었어요. 아니 없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야 올라가다가 1박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비박하거나 그리고 걷는 거는 야 그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제 말이요. 차라리 비행기 타고 쿠스코까지 와가지고 자전거 타라고 하면 타겠어요. 그치 거기서 한번 보고 나서 내려가면 네. 되는데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한 달 넘게 힘들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관광도시 쿠스코도 왔고 그리고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유적지 마추픽추까지 봤어요. 그럼 되게 즐거워야 하잖아요. 근데 왜 마추픽추가 생각보다 별로였다고 기억하시는 걸까요? 이게 마추픽추에 대한 기억이 너무 좋은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죄송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들으시면 이제 막 항의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제가 이미 한 달 정도라는 시간을 그 첩첩산 중에서 오만 대자연을 보면서 왔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 마추픽추에 갔는데 아름답고 네. 정말 놀라운 문명의 그런 유산이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관광객이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분명 예전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알파카도 이렇게 있고 네. 뒤로 마추픽추 포토 스팟 있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멋있게 나온 사진들을 봤는데 막상 실제로 가니까 펜스가 다 줄이 이렇게 쳐져 있고 관광객이 정말 따닥따닥 붙어서 줄지어서 걸어가는데 아, 뭔가 현타가 오더라고요. 아 약간 춘절의 북경 자금성 앞 그런 느낌이군요. 네, 약간 현타가 와서 기분이 감흥이 없었다. 감흥이 없었다. 감흥이 없었다. 일단 아름다운 자연과 안데스의 뾰족한 봉우리 너머로 보이는 아름다운 푸른 하늘과 그런 거 한 달 동안 질리게 봤어. 네,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그렇죠. 온몸으로 대자연을 느끼고 왔는데 기암 계속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펼쳐지는 하늘이라고 뭐 다른 안데스의 하늘은 아닐 거고 옛날 고대 문명이 일으켜놓은 찬란한 문화 유적이지만 그것도 사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엄밀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돌무더기잖아요. 그쵸. 그 엄청 거대한 돌무더기. 그러니까 딱히 그런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나 애정이 없다 하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분히 힘들었는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죠. 이해합니다. 차라리 그 초록창을 통해서 읽는 내용들이 더 감흥이 오고 대단하다, 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장면은 특별히 저한테 감명 깊진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가 정말 재밌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세계인 누구나 꿈꾸는 여행지는 마추픽추에서 받았던 감흥보다 그 안데스를 여행하다가 비를 피해서 우연히 들어가게 된 이름도 모를 라라우스라는 마을의 기억이 더 강렬히 남는다는 건 이건 진짜 여행이 주는 가장 재밌는 개인에게 가장 특별하고 재밌는 기억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혹시 같이 갔던 이탈리아 남자친구는 어땠나요? 되게 신났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네. 친구도 마추픽추를 가고 싶었던 게 왜냐면 저는 일정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제가. 아니 이탈리아 남친이 짠 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마추픽추로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짠 일정이잖아요. 잠깐만요. 마추픽추를 가는 일정을 모르셨다고요? 처음에 제가 안데스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 맨 안데스를 처음에. 가셨고 그럼 마추픽추 우리는 지금 마추픽추를 향해 가는 거야라는 거를 자전거 여행 시작하고 언제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하고 보니까 안데스였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리마에서 출발한 지 어느 정도 지나서였을까요? 한 3, 4일 3, 지나서. 4일 지나서. 근데 그 친구가 마추픽추를 향해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네. 굉장히 친한 친구가 이탈리아에 굉장히 친한 친구가 마추픽추를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뽐뿌를 집어 넣으셨군요. 그 친구가 패키지 여행을 이제 갔다 온 건데 이 이탈리아 친구가 자전거로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놀린 거예요. 마추픽추를 보지 않는 자 여행을 한 게 아니다 이러면서. 아우 유치해. 유치한 도발에 넘어갔구나. 그러니까 좀 부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는 겨우 그 패키지 여행으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는데 나는 리마에서부터 한 달 넘게 자전거 타고 갔다 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나 봐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마야 문명에 대한 그런 대단한 역사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약간 발끈하면서 그럼 내가 자전거로 가주지 이랬던 거죠. 아니 그럼 자기만 갔다 오지 여자친구를 끌어들였어? 제 말이요.
지금 그 이탈리아 남친과 계속 교제 중이신가요? 아니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 물론 좋은 인생에 정말 좋은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마추픽추에 정말 일생에 한 번 가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네. 한 몇 시간 정도 머무르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이드를 동반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그 가이드 분께서 뭐 역사적인 거 이런 거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미 감흥이 없잖아요. 네. 별로 안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살짝 이탈해가지고 그 라마죠. 야마. 네, 예, 라마. 예. 라마 쫓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네. 저희끼리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 마추픽추에 가서 그 설명을 안 듣고 그 유적글을 다 돌아보지 않고 겨우 야마를 쫓아다니면서 노셨다고요? 네. 근데 야마예요? 알파카였어요. 둘이 생긴 게 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애가 좀 더 귀엽게 생겼어. 알파카. 그냥 낙타처럼 생겼어. 야마. 근데 그것도요. 이렇게 일리는 있는데 네. 다르기도 해요. 어떻게 될까요? 아, 저희가 그 안데스 산맥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었을 때 네. 알파카 무리를 마주친 적이 있어요. 설마 야생은 아닐 거고 누가 키우는 거겠죠? 방목형으로 키우는 것 같았어요. 네. 왜냐면 뭐 울타리도 없었고 특별히 뭔가 표식이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떼를 지어서 있었어요. 거기를 뚫고 지나갔어야 됐는데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귀여운 애들이 저 앞에 그렇죠, 그렇죠. 들판에 빼곡하게 있네. 너무 귀엽다. 빨리 지나가서 보고 싶다. 내가 오는 거 어떻게 알고 마중 나왔어. 되게 아름다워 보였어요. 멀리서 보니까. 빨리 가서 기념사진 찍어야지. 근데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점점 가까워질수록 애들이 생각보다 커. 애들이 생각보다 너무 네. 큰 거예요. 진짜 키 큰 애들은 2m짜리도 있고요. 보통 한 1m 7, 80은 돼요. 게다가 좀 방목형으로 자라는 애들이라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귀여우면 알파카다. 네, 생긴 게. 네. 네. 근데 분명 누가 봐도 알파카였거든요. 네. 생긴 게. 네네. 너무 거대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냄새도 난다? 냄새도 심하게 네, 나고. 냄새 심해요, 생각보다. 너무 커서 자전거를 탄 상태면 저희도 키가 어느 정도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등치가 짐도 주렁주렁 있으니까. 근데 저희보다 큰 애들이 옆에서 막 지나다니니까 수십 마리. 네, 수십 마리가 수십 마리도 아니에요. 100마리도 거뜬히 넘었어요. 그럼 약간 무서운데? 넓은 아니, 들판에 네. 그렇게 있었으니까 걔네가 생각보다 성질이 더러워요. 네, 무섭더라고요. 그 중동 여행 혹시 해보셨나요? 아랍권이나 그 낙타들이 있잖아요. 네. 낙타들 되게 귀엽고 순해 보이잖아요. 성질 더럽습니다. 근데 낙타보다 야마하고 알파카 성질이 좀 더 더러운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애들이 기분 나쁘면 뭅니다. 안 물었어요 혹시? 물지는 않았는데 무리에서 리더급 되는 제일 큰 한눈에 보이죠. 딱 그쵸. 보여요. 티가 나요. 거만해 좀 애들이. 맞아요. 걔가 저희를 노려보더라고요. 저것들이 우리가 불 뜯고 있는데 저것들이 이게 동물들도 눈을 마주치면 뭐랄까 공격 신호. 감정이 좀 읽혀지잖아요. 그 네. 동물들의 감정이. 이거 바로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짐승들은 야생 짐승들은 눈을 쳐다보는 거 공격 신호예요? 살짝 봤어요. 살짝.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살펴야 되니까 동태를. 근데 지네가 무서워서 인간이 무서워서 경계를 하는 눈빛으로 보기보다는 쟤네들 뭐야? 이러면서 그렇죠. 좀 시건방져. 네, 시건방지고 좀 저희한테 경고 주려고. 그렇죠. 알아서 비켜가라. 근데 어딜 비켜가 길을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지 마추픽추에 있는 알파카들은 귀여웠어요. 거긴 귀엽군요. 네, 거긴 귀여웠어요. 혹시 침 뱉지 않았나요? 침 다행히 뱉지는 않았는데. 다행이다. 걔네 침 생각보다 냄새 나는데 끈적해요. 아... 진짜 끈적해. 그리고 생각보다 냄새가 오래가서 저도 침 맞아본 적이 있었는데 빨래를 3-4번 할 때까지 냄새가 안 없어서 그냥 그 숙소에 버리고 온 적 있어요. 냄새 어때요? 시큼하려나? 이게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되냐면 혹시 마로줌 냄새를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맡아본 적은 없는데 좀 상상이 될 것 네, 같아요. 혹시 마국간 같은 데 가보시면 네. 마로줌이 말들이 집단 위에서 자잖아요. 그러니까 서 있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집단에 말 오줌이 많이 쌓였어. 그리고 걔네들이 적당히 삭혀졌어요. 그거를 따뜻한 아랫목에 한 48시간 정도 수성을 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간 그 냄새입니다. 상상이 좀 되네요. 네. 그래서 마추픽추의 그런 우아한 경관보다 아름다운 유적이나 그 말도 안 되는 면도날도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 틈,
돌과 돌 사이를 엄청나게, 그러니까 딱 보더라도 하나에 뭐 10몇 톤에서 수십 톤 혹은 수백 톤 나갈 것 같은 돌들이 한 덩어리인데 거기에 사이사이에는 면도칼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딱 맞춘 그런 것들이 신기하다기보다는 알파카 귀엽네. 아, 물론 사진 신기하긴 찍자. 했죠. 네. 아 근데 약간 그 심정도 이해가 되긴 해요. 네. 이해가 되긴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추픽추가 제가 상당히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감흥이 없다는 말씀드렸고요. 우리 이제 1부는 이 정도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1부 끝나기 전에 아니 마추픽추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분들에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마추픽추 생각보다 이런 매력이 있는 곳이다. 마추픽추요. 제가 자전거로 가지 않았더라면 저 또한 제 가슴 속에 그 탑3 안에 드는 굉장히 멋진 그런 모습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오직 제 여행 스타일 때문에 감흥이 없었던 거지 놀라운 문명의 유산이고 정말 꼭 한 번쯤 기회가 있다면 꼭 한 번쯤 가보셨으면 하는 그런 장소긴 합니다. 다만 자전거는 타고 가지 마세요. 라는 얘기 그러면 들었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OBS 라디오. 적당히 좋아하면 덕후가 아니다. 적당 덕후. 착한 얼굴에 그렇지 못한 정신 나간 여행자의 표상 같은 그녀. 하지만 알고 보면 마음이 따뜻한, 얼굴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한 그녀. 7월빌 소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자전거로 4,700m, 평균 고도가 4,700m에 달하는 안데스 산맥을 자전거로 종주한, 그것도 모자라 페루에서 아르헨티나까지 두 다리를 믿고 떠난 자전거 여행자 체르노빌 소녀님과 함께합니다. 2부 때는 안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체르노빌 소녀님과 지금 3회째를 같이 하고 있고 첫 회 때는 안데스가 어떤 곳인지를 짧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 얘기를 우리가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안데스가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웅장한 곳이고 어마어마한 곳인지. 할 얘기가 많죠, 사실.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안데스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 영화의 표본 같은 영화. 얼라이브죠. 그렇죠. 얼라이브죠. 안데스는 모든 재난 영화의 단골 소재지입니다. 정말 흔하게 나와요. 그 가장 유명한 영화가 지금 체르노빌 소녀님이 말씀하신 얼라이브란 영화인데 이 영화 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실화를 배경으로 한 영화죠. 우루과이에서 칠레로 향하는 우루과이 럭비팀을 태운 항공기가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을 합니다. 승객 45명 중 12명은 직사했고요. 상식적으로 그런 극한 환경에서 한 33명이 며칠 정도 버티면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 식량도 문제이지만 저체온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럼요. 일주일을 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보통이겠죠? 게다가 정신적인 것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일 크죠. 네. 구조된 데 희망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근데 무전기도 이미 고장났고 플레어라고 불리는 신호탄을 몇 번 쐈지만 아니 그 평균 고도 4,700m에서 플레어를 쏴봤자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신호탄이죠. 플레어를 쏘면은 그럼 최소 그 주변으로 한 10몇 킬로 이내에 항공기가 지나가고 그 사람이 마침 거기를 지나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저기서 조난 신호 플레어가 떴네? 우리가 구조합시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껴뒀어야 됐던 게 맞는데 이게 그 상황에 처하면 저라도 한 번쯤 이렇게 막 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쏘는 게 맞죠. 네. 그건 틀림없지.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그 33명이 무려 2달 넘게 72일간을 버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16명만이 생존을 했고요. 근데 이것도 되게 좀 슬픈 얘기가 끔찍하면서 되게 복잡하죠. 이분들이 마지막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의 일부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좀 되게 끔찍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도 싶지만 몇몇 분들은 끝까지 그걸 거부해서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 있든 없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든 아니면 내가 꼭 세상에 해야 되는 일이 없든 그 어떤 이유건 간에 사람은 살아야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근데 이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가 그렇게 끝까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근처의 마을까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방향도 모르고 어딘지 모르겠지. 근데 몇 분이 일종의 자체 구조대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벗어나서 무조건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나흘 정도 산을 구르고 뭐 넘어지고 다치고 해서 겨우 도착했는데 거기서
겨우 마을을 만나 사람을 만나서 이제 조난 신고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수색대가 편성돼서 그 이제 남은 분들을 다 구조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만큼 안데스가 무서운 곳이다. 한번 조난 당하면 끝이다. 네. 그 전에 안데스 여행하시기 전에 얼라이브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아니요, 사실 저는 다녀오고 나서 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제가 이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만약에 이제 페루 리마 도착해서 우리 안데스 갈 거야 라고 그 친구가 말을 했었더라면 네. 제 기분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상상을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너 혼자 가라. 우리 여행 따로 하자. 이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아니면 갔다 와서 봐. 갔다 와서 한국 오면 그때 보자. 나는 라거나. 나는 그렇죠. 여기 있을게. 아니면 최소한 뭐 파타고니아에서 보자. 난 비행기 타고 가 있을게. 라거나. 그렇죠. 자전거 버려도 돼. 막 이러면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원래 뭘 좀 몰라야 한다.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몰라도 좀 너무 멋모르고. 몰랐었던 것 같고. 네. 만약에 그 페루 리마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보셨다면 생각이 바뀌셨을 텐데 다행히 보지 않았습니다. 그 페루로 가는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보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항공기 기내 영화에서는 항공기 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는 절대 틀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그럼요. 틀 리가 있으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혹시 민항기가 추락하거나 이런 위협에 처하는 영화는 절대 안 틉니다. 절대 네버 에버. 사람들이 그 조난을 당하는 거를 아주 대단한 재난,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 엄청난 재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난은 이런 안데스뿐만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곳이라면 어디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난이 사실 별개 조난 아니에요. 우리 과거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등산 장비나 등산복 기능성 의류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등산을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7,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산 인근의 인수봉 혹은 관악산에 암벽 등반을 갔다가 아니면 겨울에 산행을 갔다가 조난을 당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서 우리 흔히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매년 꼬박꼬박 설악산 대청봉에서 대청봉 요새 누구나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겨울 설산 한번 정취 느껴보시겠다고 갔다가 급작스럽게 눈보라를 만났는데 눈보라를 만났으니까 방위를 모르죠. 어디를 갈지 몰라요. 거기서 발을 잘못 헛디뎌서 실족하시거나 아니면 방향을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가져간 비상식량은 전혀 없는 상태고 의류도 그렇게까지 혹독한 추위를 견딜 수 없는 의류라면 그냥 거기서 조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난이죠. 예, 그게 조난이죠. 그러니까 조난이 정말 되게 일상적으로 벌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안데스 같은 곳은 그 조난이 굉장히 일상적이 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죠. 낙천적이고 무모한 저마저 매일매일 조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렇죠. 당연하죠. 이번 시간은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런 익스트림한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낭만과 꿈을 가지고 떠났던 여행이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조금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게 조난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무모한 도전을 통해서 실패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경험들인 거잖아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거, 네. 비상식량 이런 거를 저는 혼자 국토종주를 했을 때도 그렇고 별로 이렇게 중요성을 잘 못 느꼈었어요. 근데 실제로 안데스에서 조난당할 위기들을 몇 번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저희가 짐을 너무 늘리면 무겁고 힘드니까 힘들죠, 당연히. 음식을 그냥 마을에 도착하면 사 먹거나 그런 식으로 다녔는데 이제 점점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짐들을 내다 버리고 그 안을 음식으로 채우거나 혹은 물도 중요하거든요. 당연히 그러셔야죠. 식수로 채우거나 그런 식으로 스타일이 조금씩 변화했었어요. 그럼 처음에 리마에드 출발하실 때는 식수나 비상식수나 혹은 비상식량을 그렇게 챙기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뭔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을 쉽게 마주칠 수도 있고 특별히 조난에 대해서 그 경각심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상태였으니까요. 그렇군요. 근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보통 자전거를 탈 때 한강에 탈 때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죠. 그 군데군데 음수대가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소 500ml 이상의 물과
혈당이 급히 떨어졌을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뭐 단백질바, 초코바 이런 것들은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국내여도 필수인 게요. 그럼요. 제가 예전에 국토종주 할 때 그때 자전거 길을 잘 몰라가지고 실수로 그란폰도 대회 루트로 간 적이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어플 눌러서 하다가. 잠깐만요. 국토종주 자전거 길을 얼마나 헷갈려야 그란폰도 대회 코스를 타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이탈을 했던 거죠. 잠시 이탈 정도가 아닌데 그러면? 계속 자전거 길만 따라가다가 자전거 길은 안 보이고 계속 낙타등처럼 네. 그런 힘든 길이 나와서 왜 이러지 싶었는데 조그만 슈퍼도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저는 이제 당 떨어져서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하고 그렇죠. 갖고 있는 음식은 땅콩 부스러기 몇 개밖에 없고 아이코. 그때 이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런 비상 식량을 주머니에 그럼요. 넣고 다니시는구나. 예, 그게 조난이에요. 그래. 아니 국내에서도 국내에서도 거기가 그럴 수 있어요. 예, 인적드문 국도나 지방도에서 내가 잠깐 실족을 하거나 낙차를 했는데 거기 약간 뭐 낮은 규모의 낭떠러지가 있는데 내가 정신을 잃었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조난이죠. 핸드폰은 배터리가 없고 막.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고 그리고 나는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는 없고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안 오면 그게 조난이죠. 그럼 최소한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나를 어떻게든 발견할 때까지 견딜 수 있는 비상식수와 그러니까 물 약관과 음식이라도 있으면 어쨌건 우리나라는 하루 이틀 최대의 경우 하루 이틀 버티면 누군가는 발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안 됐으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사람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익스트림한 여행을 하신다면 세계 여행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호주였거든요. 아웃백 같은 데는 정말 물이 없잖아요. 강도 없고. 네. 그리고 호주도 어마어마한 곳이죠. 채널비 선생님 호주 여행해 보신 적 혹시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호주를 가시면은 사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이. 이를테면요. 호주에서 제일 큰 도시는 시드니고 두 번째가 멜버른이죠. 멜번에서 아웃백은 서쪽으로 쭉 가거든요. 그 내비게이션을 키면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서쪽 방향으로 800km 정도 직진입니다. 갈릭갱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가. 쭉 가다가 한 번 우회전을 해요. 한 150km, 한 300km. 내비게이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동안 2시간, 3시간을 달려야 주유소가 하나 겨우 있거나 근데 그 주유소도 문을 닫았으면 나는 기름도 못 넣고 물도 못 사고 음식도 못 사요. 그러니까 자연히 미국 여행을 할 때는 호주 같은 데를 자동차로 여행할 때는 어떤 습관이 드냐면 무조건 마을이 보이면 내가 차에 기름이 얼마 있건 없건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내 차에 물을 사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1리터 생수나 500ml 생수를 사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그 갤런이라 그러죠. 한 4리터 정도 되는 네네. 2.8리터, 1리터. 그거를 일단 내 차 한 통 있어요. 한 통을 더 삽니다. 일단은. 아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유분이 필요한 그럼요. 거죠. 모르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내가 그 물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넉넉하게 그 음식도 오래 둬도 상하지 않을 그런 빵들 있잖아요. 아주 딱딱한 빵들이나 네. 초콜릿이나 설탕으로 코팅된 빵이 좋습니다. 일단 시나몬 롤 같은 거 그런 거는 설탕으로 덤벅댔으니까 뭐 일주일 놔둬도 크게 문제 없거든요. 일단 쟁여놓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니까 쟁여놓습니다. 필요해요. 근데 진짜. 정말 필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전거 여행하시는 분 똑같더라고요. 자전거로 여행하면 그거 알죠. 짐무게 1kg가 뭡니까? 100g이도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실제로 물도 큰 물통 2개 가지고 있다가 물통 하나가 없어지면 왜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힘이 나고 더 편한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아웃백을 여행하시는 자전거 여행자들 너의 튜브를 보니까 물을 두 분이 여행하시는데 4리터에서 10리터 정도를 기본으로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끔찍하죠. 정말 끔찍해요. 저희가 물무게 때문에 예, 되게 10kg가 힘들었어요. 10kg가 내 자전거에 추가되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끔찍하죠. 근데 그게 최소의 양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하루나 이틀 정도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고 가게가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막 지역을 여행하는 굉장히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런 걸 여행하다 보니까 물을 끊임없이 마셔야 되잖아요. 하루에 보통 자전거 여행하면 4리터 정도 먹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10리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면 그게 겨우 하루 반, 맥시멈으로 이틀을 겨우 버틸 수 있는 양이니까 그렇구나. 그게 최소 양이겠구나 생각되는 거죠. 정말 딱 최소로 가지고 여행을 하셨었네요. 그쪽도. 그렇죠. 그러면 안 됐어도 똑같이 최소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랬었는데 네, 썼는데 저희가 그러지 않았다가 네.
날이 지날수록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면서 깨닫던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식량도 최소 하루치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거나 물도 최소 4리터 이상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안데스에서는 이제 두어 번 조난당할 뻔 하잖아요. 물론 다 구사해서 이제 뭐 히치하이킹을 해가지고 네. 조난이 안 당하거나 방금 조난 당할 뻔 하잖아요를 되게 담담하게 말씀하신 거 알아요? 제가 조난당할 뻔한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데스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곳 이거 잠깐 얘기가 세지만 다른 곳에서도 조난 당하실 뻔한 경우가 있습니까? 파타고니아요.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에는 마을과 마을 사이가 멀어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조난 확률은 안데스는 어쨌든 길은 하나일 거잖아요. 안데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이 아니더라도 집 한 채라도 있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길은 하나일 거잖아요. 길도 하나고요. 그러니까 뭐 차들이 안 다니지만 뭐 어쨌건 내일까지면 누군가 지나갈 거고. 근데 파타고니아는 아예 인적이 없는 곳이니까. 인적이 정말 드물고 저희가 갔을 때가 비수기 시즌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차량이 못 들어가게 아예 막아놓은 길들이 많고 아마 그런 곳을 자전거로 가셨을 것 같아요. 비포장 도로들이 있었죠. 그리고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아예 여기는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차량 제한 구역도 되게 많잖아요. 네네. 조난의 유원 파타고니아도 만만치 않은 지역이군요. 날씨도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안데스 같은 경우에는요. 급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우박이 내리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파타고니아는 애초에 너무 추운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살벌하게 불지 않습니까? 강풍이 네. 정말 제가 한 번은 어이없었던 게 지금 페달을 밟고 있는데 강풍에 자전거가 옆으로 밀리는 거예요. 원래 측풍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역풍도 끔찍하지만 측풍은 넘어져요. 예, 그러니까 바로 쓰러져. 더군다나 이제 자전거 짐무게가 되게 무거웠으니까 균형 맞추기도 어려웠을 거잖아요. 측풍 무섭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강풍이라 그러면 사실 초속 7m 정도도 굉장히 강풍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보통 자동차 타시거나 걸어 다닐 때 초속 4m 정도의 바람은 정말 산들바람이고 그러니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한 초속 7, 8m는 돼야 약간 바람이 시원하는데 그 바람을 자전거 타시면서 정면으로 맞으면 너무 괴로워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뒷바람으로 맞으면 갑자기 내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가 된 것처럼 쌩쌩 나가고요. 그런데 파타고니아 같은 동네에서는 7, 8m 초속 7, 8m면 그냥 오늘 바람이 안 부는 겁니다. 거기는 바람이 보통 초속 15m에서 20m, 30m인데 바람이 초속 20에서 30m면요. 우리나라 태풍 불 때 그 정도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사람이 걸어 다닐 때 밀릴 정도. 약간 체력이 약한 사람이면 바람에 밀려 넘어질 수 있는 정도의 바람색이거든요. 그런 곳을 또 자전거로 여행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안데스에서의 경험도 있고 또 파타고니아 특성상 마을길이가 머니까 그때는 정말 비상식량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떤 걸 챙기셨어요, 주로? 주로 그쪽에서는 빵하고요. 네. 똑같이 이제 딱딱하고 그렇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오래 보관할 수 그쵸. 있는 네네. 딱히 맛있진 않은 그런 빵하고요. 맛있는 게 중요해요. 일단 살아남아야죠. 그럼요. 그냥 탄수화물을 넣는다. 음식을 그렇죠. 넣는다. 그렇죠. 그런 용도의 빵과 소세지인데 이제 장기 보관되는 소세지 그렇죠. 같은 거 있잖아요. 소세지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관 되죠. 네. 그런 소세지하고 또 가끔씩 여유가 되면 계란 같은 것도 사기는 했어요. 계란은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오래 보관하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먹었어요. 계란은 사서 바로바로. 바로. 왜냐면 좋은 영양 공급이 되는. 그렇죠. 그때는 진짜 거의 여행이 아니라 안데스는 그래도 여행한다는 기분은 있었거든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까. 근데 파타고니아에서는 한 4개월 차 됐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제는 여행이 아니라 수행 중인 느낌이었거든요. 고행, 수행, 모험, 탐험, 극기 훈련. 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타고니아 얘기까지 가면은 파타고니아는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 정도로 말씀해 주죠. 파타고니아도 할 얘기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많죠.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대자연이니까 할 얘기가 많으실 거고 우리가 오늘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조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비상약품. 비상약품. 처음에 출발하실 때는 뭐 겨우 밴드, 진통제
네. 그 부상도 당하시고 병원도 다녀오시면서 외상에 대한 대비도 조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그때 한번 다치고 나서 그 붕대라든지 그렇죠. 소독약이라든지 외상에 관한 거창하게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건 갖추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까지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 의약품 중에서 가장 많이 썼던 건 의외로 진통제였습니다. 진통제가 그 딱딱한 알약 형태로 되어 있는 거랑 액상형으로 되어 있는 거랑 두 가지 타입을 다 가져갔었는데 의외로 가장 많이 쓴 의약품이 진통제였어요.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꼭 다친 게 아니더라도 큰 병이 아니더라도 제 컨디션이 나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일어났는데 머리가 두통이 좀 있어. 네. 고산 증상 말고요. 네. 두통이 좀 있어. 혹은 내가 배가 아픈 그 시기예요. 그 여성이니까. 네네네. 그때도 컨디션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럴 때는 그냥 쉬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모든 저의 일상들을 뒤로하고 기한 없이 여행을 떠난 거였으면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여행 경비도 한정적이었고 여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한정적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총 4개월 정도 여행하셨잖아요. 그러면 여성이니까 그 주간도 최소 4번을 맡을 텐데 그때마다 꾸역꾸역 참으시면서 그 여행을 하신 거예요? 네, 꾸역꾸역 참으면서 여행을 했었고 다녀와서 후유증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후유증이 생길 건 없고 그냥 그 시기에만 많이 힘든 거예요. 컨디션이. 아이고, 근데 진통제가 없었어 봐요. 그럼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혹은 저희는 챙기지 않았지만 비타민 이런 것도 챙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익스트림한 자전거 여행을 하시는 뭐 누구나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여행하기 전에 이런 거는 꼭 챙기고 생각해봐라 그런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에 진심인 분들은 저보다 전문가일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처럼 대책 없는 사람보다는 저보단 많이 아실 건데 기본적인 거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길게 떠나신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경비와 내가 가진 시간의 최소 2배 이상까지도 아하. 염두를 하고 일정을 짜야 한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예를 들면은 자전거를 가지고 여행을 나가면요. 비행기가 됐든 배가 됐든 버스가 됐든 안 태워주는 일도 허다하고요. 혹은 돈을 달라고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 이외에도 그러니까 분들이- 규정 정해 있는 거 말고도 그때 따라서 추가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그런 상황도 많이 벌어질 수 있겠군요. 저희가 약자가 되는 상황이 많아져요. 음, 부탁해야 되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뺏기듯이 돈을 내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행 경비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고 시간도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렇군요. 다치시거나 그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거나 혹은 그 무장 반군에게 납치되거나 최악의 경우 마약생에게 포위돼서 근데 감금되거나.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지금 생각하면은 왜 그랬을까 싶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지금보다도 더 어렸고 더 가난했고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던 건데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 잠깐만요. 여행자 보험을 안 드시고 4개월 동안 자전거 여행을 했다고요? 예. 왜요? 그때 제가 알아보기는 했었는데 네. 이탈리아 친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은 이탈리아 떠날 때. 떠날 때 이미 1년치를 내고 나왔었어요. 근데 잠깐만 이거 들을수록 괘씸하네. 근데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안데스를 넘어 파타고니아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는데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권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권한 적은 있었는데 가볍게 권했었고 제가 간과한 게 이 정도로 힘들고 거친 여행이 될지 몰랐다는 점과 여행자 보험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더라고요. 긴 시간에 장기는 비싸죠. 장기는. 되게 그래, 많이 비싸지더라고요. 아니 그 더군다나 사실 그 뭐 여행자 보험 일주일 정도 이내 여행이라 그러면 생각보다 얼마 안 합니다. 얼마 안 하죠. 예, 정말 얼마 안 해요. 그 얼마 안 하는 정도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인천공항까지 타고 가는 리무진 버스 요금보다 살짝 더 비싸요. 그거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이니까 여행자 보험 꼭 하세요.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30대가 된 이후에 여행을 나갈 때는 짧게 가도 여행자 보험을 항상 들고 가거든요. 이게 안데스가 좀 큰 교훈. 예, 맞습니다. 예, 꼭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자전거로 여행을 떠나신다고 하면은 저처럼 돈 없이 시간도 없이 혹은 너무 무모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도전을 하는 것보다 물론 저한테 결과적으로는 좋은 기억이었지만 돌이켜보니 굉장히 무모한 경우들이 많았다.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 천운의 예. 경험자로서는 정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마치 이렇게 들으니까 오늘이 체르노빌 소년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 아니고요.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봤고요. 원래 적당 덕후라는 거는 이렇게 두서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매력,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회차에도 체르노빌 소년님과 안데스 타고 자전거 넘은 이야기를 넘어 이제는 파타고니아로 자전거가 들어갑니다. 네, 파타고니아 이야기 계속할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9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덕스러운 일요일 밤 보내세요.